제가 보문고등학교 정문 앞을 이렇게 거쳐서 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 고향 친척들 앞에서 마이크 잡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압축 요약해서 한 70분 정도 강연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술 한잔 하고 막차를 잡아놨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YTN 라디오 생방송 고정 코너를 오늘부터 하는데 7시 반, 제가 서울역에 7시 2분에 도착하고 28분 안에 지금 중승부를 가야 돼요. 그 차 안에서도 뛰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손흥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차범근, 박지성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그런 큰 성공을 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을 잘 차죠? 골을 잘 넣죠? 그래서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 최진한 감독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손흥민은 왜 이렇게 골을 많이 넣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애가 성격이 좋아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답변은 이랬습니다. 손흥민 같은 체력을 가진 선수는 유럽 리그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개인기를 가진 선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손흥민 선수는 그 두 가지를 갖춘 것 이상으로 좋은 성격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그러면 골 넣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손흥민 선수는 어떤 팀을 가더라도 금방 소속팀 선수들과 아주 친화력 있게 아주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 선수들에게 호감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가자마자 자기 것을 나눠주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느 팀이죠? 토트넘이죠. 그 팀에서 매우 호감도가 높은 선수랍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 찬스를 많이 갖는답니다. 상대방 선수들이 패스를 많이 해준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 찬스를 많이 갖게 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항상 남의 패스만 받아먹고 골을 넣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먼저 자기 팀에 있는 선수들께 그렇게 패스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는 패스, 어시스트를 많이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꾸준히 일을 다 한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 비결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갈 때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애들이 예! 하고 다 답변을 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는데요. 우리 송행수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데요. 이 잠바를 내가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연 때마다 제가 물어보면 한 10명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10명이요, 50명이요, 100명이요, 1000명이요, 10,000명이요, 이렇게까지 답변합니다. 10,000명 이상은 잘 답변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송행수 위원장이 이 점퍼를 입을 때까지 송행수를 제외한 이 옷을 만드는데 수고와 땀을 흘린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다가 정답입니다. 100만 명? 1억 명? No.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구의 75억 명?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옷을 만드는 기술을 현재까지 발전시키기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의 사람들이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옷감 만드는 사람, 옷감 물들이는 사람, 그리고 이 옷감 짜는 기계, 쇠를 만든 사람, 또 쇠를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에서 철을 캐낸 사람, 그리고 제철한 사람, 재련한 사람, 운반한 사람, 수출한 사람, 수출에 관계된 비행기 운전사, 조종사, 배, 선장 따져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가 송행수 위원장의 것입니다. 송행수 위원장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자기 돈을 가지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하는 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 고마움과 정성이 깃들여 있다는 거죠. 제가 선거 강의도 많이 다니는데요. 당선의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나 이외의 유권자가 생각하고 판단해줘야 나를 찍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찍지 않습니다. 송행수 위원장 계속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이 사람이 공부 잘했어요. 서울대 나오고 검사도 했어요. 그런데 시쳇말로 송행수 정말 싸가지 없어. 그러면 당선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뽑을래? 좋은 사람 뽑을래? 좋은 사람 뽑습니다. 집에 돈이 많은 사람 뽑을래? 좋은 사람 뽑을래? 좋은 사람 뽑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 뽑을래? 좋은 사람 뽑을래? 좋은 사람 뽑습니다. 내가 여하이 유권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가는 과정, 그게 선거운동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책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정책 브레인을 할지라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당선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당선됩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의 호감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호감도는 바로 뭐냐?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인기도 정치인의 당선 여부도 결국은 평판 점수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하이 좋은 평판을 받고 여하이 좋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느냐, 이것이 선거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인데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나 이외의 사람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 좋은 시를 쓰는 시인은 시의 기술로, 문학적 능력으로 좋은 작품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시를 씁니다. 삶과 시가 어긋났을 때 그 시가 기능적으로는 훌륭한 시일 수 있으나 그 시인의 삶이 그 시처럼 아름답지 못하면 그 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고은 씨 같은 경우 시 얼마나 잘 썼어요. 그 양반 시 교과서에서 다 삭제돼요. 그렇습니다. 축구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체력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축구는 11명이 하는 게임입니다. 아니, 그 11명만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선수들도 있습니다. 25명이 한 팀입니다. 거기에 감독과 코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명만 가지고 그럼 축구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No. 구단주가 있습니다. 구단주가 스카우트 하지 않으면 뛸 경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 구단주한테만 잘 보이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토트넘이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든 그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없으면, 수익성이 없으면 그 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 평판이 엉키고 엉켜서 손흥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출마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신데, 나의 호감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거는요,
대체적으로 선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해요. 내가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삶을 잘 살았어야죠. 평소에. 근데 지금 선거 때 타임머신 타고 내가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럼 남은 기간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정성을 팔아야 됩니다. 정성. 지극정성. 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경선도 있고 선거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03년도 경선을 준비를 하고 2004년도에 경선을 하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마포 을이 한국일보 선정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저는 무명이었어요. 지역에서 학원 원장을 하고 있었고, 최종 경선에 4명이 붙었는데 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위에 무슨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법무부 장관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뭐 절친 후배 누구 뭐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팔아요. 저는 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밖에 팔 게 없어요. 내 발품밖에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전 준비했는데, 저희 동네에 성미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원을 제일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우리 엄마들, 학부모들한테 얘기하니까 고2 엄마들이 와서 데모를 했어요. 아니, 학원 원장이면 원장이나 잘하지 무슨 정치를 하냐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우리의 고2, 내년에 고3인데 대학 보내고 나서 다음번에 나가라고. 학원은 내가 잘했나 봐요. 우리가 왜 여기를 보냈냐, 원장님 믿고 보냈지. 원장님 정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첫 번째 난관이 그거였어요. 어쨌든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약수터 이런 데 가서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못하겠더라고. 부끄러워서. 안 그렇게 생겼죠. 저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약수터 산에 올라갔는데요. 가면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정청래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겠어요. 얼굴 관리를 간 사람이 모자 푹 눌러쓰고 얼굴 가리고 다녔어요. 첫째 날도 한 명하고도 악수를 못했고, 둘째 날도 한 명하고도 부끄러워서 악수를 못했고, 셋째 날도 악수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3일 동안 한 명하고도 아는 척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얼굴도 알리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왜 당신답지 않게 그러냐고. 그러려면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일을 안 물었어요. 안 물고 일단 모자 쓰지 말자. 모자를 안 썼어요 제가.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말자. 그리고 고개를 들고 뭐 아주머니들 뭐 아침에 체조하고 이런데 그냥 서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아이고 길잡이 학원 원장 여기 왜 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저 뭐 좀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요? 말을 못하겠어. 국회의원 하려고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며칠간 서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혹시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제 입을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당신 뭐 서울대학도 안 나왔고 나이도 어리고 뭐 그런 사람이 뭐더러 나왔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해야 할까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을 몇 달 거치고 그래서 시간이 다 가다 떨어지겠더라고요. 오로지 믿을 것은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경력도 없고 서울대도 안 나왔고 돈도 많지 않고 얼굴도 그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진정성, 정성, 노력, 땀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내가 8명 학원생부터 시작해서 학원생 1,500명, 교직원 100명을 10년 동안 읽었는데 다의 무기는 노력과 정성이었다. 그럼 우리 주민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경선 100일 전, 100일 작전에 들어갔어요. 사람을 못 만나도 좋다. 일단 내 몸 자세부터, 내 몸의 각도부터 잘 잡자. 그래서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겠다.
나부터 스스로 내 마음부터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100일 동안 3시간을 앉았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절실하면, 간절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제가 일어나는 시간 4시에서 4시 반, 그리고 가장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5시 새벽 기도,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흘끗흘끗 눈을 보면서 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5시 반까지 앉아 있다가 이동을 해요. 두 번째 교회 새벽 기도 가서 그냥 또 앉아 있어요. 6시. 그 6시 반 되면 다시 나와서 약수터, 산악회 뭐 이런 데를 다녀야지. 7시 일정을 해요. 그래서 8시 반까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 사람만 보면 가서 인사를 해요. 저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8시 반에 콩나물 국밥집 가서 국밥을 하나 먹어요. 그리고 9시에 사무실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계속 전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쯤 되면 다시 나가요. 그리고 좀 일찍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들 식당에 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다녀요. 호프집 어디든. 그러면 가면 맥주 한잔 먹으라고 하는 사람, 맥주를 그냥 끼얹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많았어요. 그러면 12시에 다시 사무실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만났던 사람들 한 명씩 떠올리면서 그 사람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한테 전화를 하든가 문자를 합니다. 어제 참 고마웠다고,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잡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100일을 했습니다. 제 수행비서가 6번 쓰러져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못 자요. 저는 그래도 한 2시쯤에 자서 4시에 일어나면 2시간 자는데 그 친구는 잠을 못 자요.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에요. 6번을 쓰러졌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대학은 좋은데 못 나왔어도 참 꾸준히 열심히 하네. 저러니까 학원을 10년 동안 제일 큰 학원으로 키웠지. 아이고, 학원처럼 정치도 잘하겠지.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이. 사자성어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감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쟁쟁한 사람들을 다 이기고 가장 치열하다는 마포구를 경선에 제가 1등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후보들은 미리 준비한 사람과 막 준비한 사람들이 차이가 다릅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랑 친하다고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55%였습니다. 오바마가 힐러리 후보를 엄청 지원했어요. 오바마를 좋아하는 건 55%예요. 그럼 오바마가 밀어주면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힐러리는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오바마가 도와달라고 하고 찍어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과 오바마가 누구를 찍어달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저하고 사진 찍은 분들 있잖아요. 아무 표에 도움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찍냐고. 나 전국 다니면 진짜 저하고 사진 찍자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나하고 사진 찍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정청래하고 사진 찍었다고 도움이 되면 다 내가 사진 찍어주고 다니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 전국에 다니다가 곳곳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웃고 악수하고 있는 사진 다 걸어놨어요. 다 소용없어요. 선거 때는 의뢰 그러려니 해요. 악수하고 찍었다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만 빠지면 불안하니까 하기는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걸어놓고 뭐 정청래하고 사진 오늘 찍은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사실은 지금 거꾸로 강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도와주거나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 성격은 시간 되면 하다 그냥 가려고요. 근데 선거에 도움되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거는 정성인데 그 정성은 어떤 거냐. 여러분 요즘 선거는 카톡 선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만났던 사람 꼭 주소 받고 카톡 친구 맺기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1분이라도 그 사람에 맞는 카톡을 보내세요. 앞으로 단체 카톡 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낙선할 겁니다. 기분 나빠요. 왜? 자기를 대상화하니까요. 저한테 현역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에는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면서 그렇게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다 하면서 아이고 그 지역구 관리 비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질문부터 잘못됐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 관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관리당하고 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출마하려고 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관리하고 있다. 누구를 지배하고 있다. 누구를 통제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도 지워야 돼요. 머릿속에서도. 그래야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지. 관리하는 스킬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3시간씩 지역구 활동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물어요 제가. 지금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어땠냐고. 지극정성을 다했지 않냐고. 지금 사모님 마음을 얻으려고 비를 맞으며 장미꽃을 갖다 주기도 했고 속상하지만 꾹꾹 참고 비유를 맞추기도 했고 그리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옷도 사다 주고 립스틱도 사다 주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냐고. 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진짜로 하진 말고 연애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전화하거나 그 사람하고 카톡할 때는 그 사람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시간이 안 길어도 돼요. 30초든 1분이든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에만 어울리는 그 사람에게만 맞는 카톡을 보내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구의원은요 그런 사람 안 많아도 돼요. 50명 정도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당선이에요. 시의원은 100명이면 되고요. 국회의원은 한 200명쯤이면 좋게요. 그 200명이 지극정성으로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개소식을 하면 그 200명이 10명씩 데리고 와요. 그럼 2000명이에요. 내가 무슨 수로 2000명을 다 끌어모읍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입니다. 자, 제가요 강연을 가고 끝나고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강연을 주최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의원님 오늘 저 원래는 300명 오기로 했는데 200명밖에 못 와서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200명이나 2명이라도 그 앞에서 똑같이 강연합니다. 왜?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예요. 내가 눈 감으면 세상이 눈 감는 거예요. 그분이 눈 감으면 세상이 눈 감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법이란 비법인데 10명의 모임이 있어요. 10명 모임을 10번, 10사람을 동시에 만나지 말고 10번 만날 거면 1대1로 한 명씩 10번을 만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1대1로. 왜? 남들이 있으면 못하는 얘기 많거든요. 근데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얘기하게 되냐면 우리 비서도 와 있는데 우리 비서도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한다면 저한테 이혼 상담도 합니다. 가족은 왜? 비밀을 지켜줄 것 같고 저 누가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저한테만 상의를 합니다. 지금 동시에 2건 하고 있어요.
직장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사는다고. 다 똑같다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상담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친해지다 보면 그 밝히기 어려운 나 사실 여기가 아프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또 병원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건성건성 만나는 사람 10명보다 훨씬 더 힘을 발휘합니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우리 저 고등학교 친구가 저 목사하고 있는데요. 제 목사인데 맨날 실패해요. 잘 안 돼요. 근데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신도 한 명이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목사보다 나아요. 저도 몇 달 전에 권사로 승진했어요. 그렇게 믿음은 세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를 10년 다녔는데요. 일요일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아이고, 정청래 권사님 믿음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 참 별로 안 좋아요. 기왕에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딴 데는 못 가더라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그리고 외국 출장 가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저 외국 출장 가서 이번 주는 못 나가요. 그 시간대는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혼자 예배 볼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이런 정치인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성결 관계자들 다 얘기한대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 우리 교회 집사인데 이번에 권사 승진했는데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놓고 10년 동안 왔다고.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 말고 무슨 성공의 비결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만 골방에서만 지극정성을 다 하면 안 돼요. 또 이게 또 서글픈 게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요. 하다 보면 쇼를 하는 것 같은 아마추어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쇼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걸 저한테 딱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축구 선수는 축구 룰에 따라서 축구장에서 경기를 해야 잘 뛰죠. 근데 축구 선수가 괜히 농구 코트에 가서 농구를 한다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룰에 충실해야 됩니다. 룰. 그러니까 특히 경선 같은 경우는 룰에 따라야 돼요. 그 룰은 뭐죠? 구청장 후보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5대5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권리당원에게 내가 여하이 다가가서 여하이 나를 지지하게 할 것인가. 근데 모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구청장 후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아놓은 사람한테 가서 사정해야죠. 저는 구청장 후보들이 아침마다 지하철역 가서 뼈 안 뿌리고 있는 거 보면은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 선수가 왜 농구 코트 가서 저러고 있지? 그 여론조사는 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 몇십만 중에 1000명 정도 뽑히는 건데 누가 뽑힐지 몰라요.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통과하죠. 지금 고3이 입시 수능시험 치르는데 수능시험 준비는 안 하고 석사 학위 받으려고 석사 논문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구청장 후보들은 뭐예요? 권리당원을 누가 많이 모았느냐, 그리고 그 모은 권리당원이 어떻게 하면 나를 찍게 할 거냐. 내가 많이 못 모아놨다. 그럼 모아놓은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내가 어떻게 꼬실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도사님에서 명함 뿌린 사람 보면 참 안 됐어요. 자, 구의원 경선을 한다. 그거는 그냥 권리당원만 투표하는 거예요. 권리당원만. 그럼 권리당원한테 전화할 생각을 해야지. 왜 시장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명함 뿌리고 다니냐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갑자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게 최고인데, 두 번째 방법은 룰에 충실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막 노력만 하고 정성만 다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2004년도 경선 누리 4명이 이제 경선돼요. 누리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포 구민 유권자 20만을 대상으로 무조건 전화를 다 해요. ARS로 전화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답하거나 열린우리당을 지지합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 중에 이번 마포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을 80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상암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서 뽑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근데 저랑 경선을 했던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당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8,000명을 모았대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한 장당 얼마씩 해서 돈을 무지하게 썼대요. 8,000명을 당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쪽 캠프에서는 우리가 8,000명이나 모았기 때문에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노를 딱 보니까 당원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저 권리당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작위로 20만 유권자 중에서 800명을 뽑는 거예요. 남녀 세대별 비율로. 지금은 불법입니다. 저 때문에. 그럼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에 안 있어요.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상천외하게 세계 최초로 착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착신이 불법입니다.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명씩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소대를 또 5개 소대는 일개 중대장이 딱 하고 그 연대장이 촥 내려가서 제가 1,0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착신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전화가 오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고 말해라. 그렇게 했어요. 4명이 나왔어요. 1,000명을 제가 그래서 착신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800명 중에 저의 조직원들이 몇 명이 뽑혔냐? 550명이 뽑혔어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잘. 근데 우리는 1,000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 올까? 집에 안 있어도 돼. 착신을 했거든요. 800명 중에 550명 뽑혔어요. 그 선거, 그 투표를 해보나? 말하죠. 이게 다 와요, 보고가. 선거인단 됐다고. 문자로 다. 세보니까 550명이더라. 자, 뭐에 충실했어요? 룰에 충실했어요. 8,000명 입당원수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800명에 들어간 게 100명도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룰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경선 룰에 충실하게 모든 걸 준비했더라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선거법은 적어도 후보로 나왔으면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큰 기사는 아니지만 합천에 어떤 출마 예상자가 관광버스 24대로 2,400명을 모아서 산악회를 갔대요. 1인당 2만원씩 냈대요. 근데 가서 먹은 건 53,000원치인가를 먹었대요. 그래서 금품향응제공으로 걸렸대요. 그러면 그 산악회에 갔던 사람들은 다 50배를 물어야 돼요. 지금 수백 명이 물게 생겼대요, 지금. 그 뭐냐면 선거법을 몰라서 알아도 안 들통나겠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짓입니다. 근데 뭔가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언제 걸릴지 모르고 왜 돈 쓰고 두려움에 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 경조사도 초청이 많고 왜 이렇게 장례식장도 많은지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정했어요. 나와 인연이 있고 내가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만 가자. 왜냐? 내가 알고 있지도 못한 사람인데 괜히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진정성 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그 장례식장 가서 표 구걸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안 갔어요. 아는 사람 아니면. 아는 사람 갔어도 저는 한 번도 봉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부조를 내본 적이 없어요. 초창기에 무지하게 뒤통수가 뜨거웠어요. 정충내를 와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갔다. 차라리 이렇게 욕먹는 게 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마포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아세요? 정청래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 하나만큼은 깨끗해요. 막 몇 년간 욕하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서 돈 안 내. 결혼식이든 장례식장이든. 오히려 그게 저의 강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하시면 안 된다. 그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출마하신 분들은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인가? 이게 이제 바로 문재인 정부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현상은 왜 그 현상을 일으키면 반드시 본질이 있습니다. 꽃이 있으면 꽃만 보지 말고 뿌리를 보십시오. 현상이 꽃이라면 뿌리는 본질이에요. 원인 없이 결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요. 인기가 좋아요. 이건 현상입니다. 그럼 왜 높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높을까를 알아야, 사람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네 축구는 공을 따라다닙니다. 프로축구는 공이 오는 길목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동네 축구는 현상을 쫓는 거고요. 프로축구는 본질을 쫓는 겁니다. 무엇이 효과적이냐? 당연히 본질을 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철수는 25% 내외 지지율을 받았을 때 안철수 현상이라고 모든 언론이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70%가 나오는데도 어떤 언론도 문재인 현상이라고 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작년 5월 10일부터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5월 9일 이전에는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첫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세 번째, 조세 정의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강연을 하고 다녔고, 그 이후로는 문재인 현상에 대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에 열광하는가? 도대체 문재인은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록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5월 말에 15만 관중이 모였고, 그 록 페스티벌을 인터넷 생중계를 했는데 4, 5억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노라는 록 가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록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무대 맨 앞에 오른쪽에 낚싯대 하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깃발을 딱 보니까 한글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런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포가 그 깃발을 들고 왔습니다. 5월 9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란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들고 나갔어요.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만 있는 현상을 묶어서 문재인 현상이라고 저는 이름 짓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야당들이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이전에 외교부 장관을 했던 10명이, 장관 10명이 강경화 지지선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아니 그 다음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화를 임명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정치적 행위를 했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유한국당에서 엄청 반대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안 뭉쳐지는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냐? 대학 교수들. 지가 제일 잘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논문은 나밖에 안 썼어요. 내가 최고예요. 뭉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기억해보세요. 한과에 교수가 10명 있는데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각자가 다 따로 놀아. 근데 그런 대학 교수들 490명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훌륭하다고, 훌륭한 교수였다고 지지선을 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사용법 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국회의원 갈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못된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문자 폭탄 보내라고 제가 다 써놨습니다. 여기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쏘기 시작해요. 76페이지부터 8페이지 읽으면 다 나옵니다. 안 읽어도 돼요. 원래는 청문회를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된 건지 문재인 정부 때는 내정자를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요. 국회의원들을 못 살게 보여요. 그 원조는 국회의원 사용법 여기서 제가 써놨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라고. 국회의원들 굉장히 쫄아요.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욕하는 문자 한 10통 받잖아요. 밥맛이 싹 떨어져요. 근데 정청래 화이팅! 이런 문자 있잖아요. 한 5통만 와도 그날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국회의원들은 대중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약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는 거예요. 직접 행동하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보내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죽을 맛이에요. 아니 청문회 때 뭐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문재인 우표를 발행했어요. 근데 2번 찍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희 앞에 있는 한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의원님, 저 우리 인이 우표 사러 왔어요. 서대문 우체국인데요. 저요 손바닥을 찍어서 보냈어요. 152번이 써있어요. 저 대기번호 152번 탔어요. 좀 있더니 의원님 저 인이 우표 샀어요. 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저 한 번 줄 또 섰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왜 줄을 또 섰냐고. 그랬더니 의원님 제가 우표 샀다고 그냥 가버리면 줄이 짧아지잖아요. 혹시 조선일보에서 그때 살짝 와서 찍어서 문재인 우표 인기 없어. 금방 줄 끊겨. 이렇게 기사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썼어요. 트위터에. 그랬더니 제가 또 당을 하나 건설했잖아요. 우리 청래당 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의원님 우리 구미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셀카 찍었어요. 100명 줄 서 있는 거. 전국 각지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재인에 열광할까? 문재인 시계가 나왔어요. 시계는 4만원 정도 한대요. 시가로. 어찌어찌 해서 제가 시계를 구했어요. 문재인 시계. 그래서 시계를 탁 차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트위터, 페이스북에. 전문 용어로 연장샷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겨레신문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구했냐고. 현역 의원도 못 구하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뒷구멍으로 살짝 구하려다가 잘렸다고. 어떻게 구했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안 가르쳐줘. 이 시계가 기사거리예요. 시계가. 근데 이 시계는 원칙을 정했대요.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고 대통령과 악수하고 사진 찍은 사람한테만 주는 걸로. 방문객은. 그리고 청와대 직원은 생일날 아침에 선물을 주는 걸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생일까지 못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생일을, 임종석 실장도 못 받았어요. 문재인 시계, 이니 시계는 이 정도로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총무비서관 이름이 이정도입니다. 정말 잘해요. 이정도 비서관 정말 잘해요. 왜 이렇게 시계가 인기가 있을까? G20 취임하자마자 G20에 갔어요. 아시다시피 베를린에서 했어요.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였어요. 퀴즈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취임 이후 직후에 G20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다고 미팅 신청을 한 정상들은 대여섯 명이었답니다. 퀴즈 들어갑니다. 이번에 작년에 G20 정상회담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미팅 신청한 국가는 몇 국가일까요? 야, 대전이 똑똑하네요. 얼마 전에 전라도 가서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20명이요! 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19개 국가가 신청했답니다. 그 중에 그 메르켈 총리는 3번이나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자 국가고 우리 주최국이니까 그냥 차만 마시면 안 된다. 꼭 나랑 밥을 먹어야 된다고. 밥을 먹었어요. 오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를린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아유 우리 인이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뻔발치에서 한번 보자고. 그 오찬 장소 담벼락 펜스에 100m 넘게 줄을 서가지고 I love 체인, 체인 좋아요, 우리 인이 짱 이런 거 들고 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밥 먹고 나오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 비서처럼 뒤를 따라다니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독일어를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사이로 악수 다니는데 뒤 따라다니면서 했던 말.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머머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 총리 10년 이상인데 이런 거 처음이야. 아이고 부러워 죽겠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러면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문재인 현상의 본질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동독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130년의 세계 현대사 속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명의 연행자나 구속자 없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명예로운 촛불혁명을 거쳐서 탄생한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보고 싶었답니다. 봤더니 얼굴까지 잘생겼대. 밥 먹고 나갔더니 팬들이 그렇게 나와있네. 이런 거 처음이죠. 메르켈 총리가 130년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 현대사.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 빠르게 지금부터 원래는 1시간 정도 얘기할 것을 제가 10분 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 민주국가, 민주정부를 이루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하자 라고 들었던 깃발은 언제?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1894년 동학농민들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왕조국가였어요. 동학농민들이 들었던 깃발은 다른 거 없어요.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지. 그게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란 뜻이에요. 민심이 곧 천심이란 뜻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왕조국가입니다. 뭐에 걸립니까? 영모에 걸립니다. 영모.
왜?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라고 처음으로 민주주의 깃발 올린 게 동학농민이었어요. 당시 조정은 그 동학농민들의 외침을 무력으로 실력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었고 그걸 설득할 의사도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못된 왕이 민주주의 하자고 주장하는 자기 백성들을 죽여달라고 학살해달라고 외국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일본에게 요청합니다. 일본이 들어오니까 청나라도 들어와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동학농민군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전라도를 다 장악하고 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의 신식무기를 한 무장한 일본군이 들어왔어. 몇 만을 죽였냐? 20만 명 정도를 학살했어. 참 나쁜 왕이죠. 마지막 전투가 1894년 12월 31일 충청도 우리 공주시에 있는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최후의 결산전이 일어납니다. 10,000명이 집결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10,000명 중에 9,500명이 즉사했어요. 우리는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 500명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동학은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제가 연구해봤더니 그 동학의 후예들이 3.1 만세운동도 일으키고 그 동학의 후예들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해방이 됐지만 주류로 서지 못하고 비주류로 물러났죠. 백봉킹과 암살된 것처럼 그 민주주의 하자는 동학의 후예들은 아웃사이드 밀려나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4.19 혁명을 일으키 그게 동학의 후예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요. 다시 부마 항쟁을 일으키 다시 광주에서 5.18 민중항쟁을 일으키 그게 동학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또 전두환한테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87년 6월 항쟁을 해요. 그때는 1965년 음력 4월 18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115번지에서 아버지 정혜일, 어머니 박순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10남매 10번째 막내 정청래도 동학의 후예로 직선제 개혁 쟁취 호원찰배 독대타도 그 정청래도 명동에서 종로에서 서울역에서 손을 주먹을 쥐고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 60 항쟁에 나가기 전날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동학 농민혁명가 부르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기억도 생생합니다. 저도 동학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김의 분열로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0년 후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2016년 17년에 들었던 촛불은 누가 전달해 준 거냐? 동학농민군들이 들었던 횃불을 올림픽 성화봉송 하듯이 123년 동안 끊이지 않고 성화봉송을 123년 동안 해서 우리가 그 동학농민군의 횃불을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가 촛불로 그리고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앉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123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혁명입니다. 정권을 잡은 혁명의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현상, 문재인의 고공행진 이거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송영수 어디 도망가 버렸네? 빨리 오세요. 지역위원장이라고 뒤에 가서 지침 짓고 앉아있지 말고. 나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송영수 위원장 앉아. 고조 할아버지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고조 할아버지 얼굴을 내 못 봐서 고조 할아버지가 없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있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있어야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온과 가풍이 있는 거예요. 피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 뿌린 동학 농민군 우리가 얼굴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조 할아버지를 내가 못 봤지만 면면이 그 가풍을 이어오듯이 우리는 동학 농민군 고조 할아버지를 못 봤어도 그 고조 할아버지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 그걸 우리는 실천한 거예요. 내가 고조 할아버지를 못 봤지만 고조 할아버지 욕하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동학 농민 고조 할아버지들을 본 적이 없지만 그 고조 할아버지들이 민주주의 하자는 것을 5대째 와서 처음으로 지금 성공한 거예요. 우리 집안의 가풍이 갑자기 망가지지 않듯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전통과 혈통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뿌리게 핀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겁니다.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것처럼 가보 농민 혁명군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깃발을 우리 5대손 후손들이 그걸 성공시킵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문재인 현상의 두 번째 이유. 이건 짧게 지나가도 되겠어요. 이명박근혜에 대한 반사효과입니다. 미국에 20년 살고 있는 제 친구의 일화로 대신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백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영어로 얘기한 걸 말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시 통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니네 끝났다. 니네 어떻게 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인 친구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니네는 이명박근혜 뽑았잖아. I'm sorry.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들의 부끄러운 흑역사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명박근혜 너무나 다른 대통령이 뽑힌 거예요. 그것도 30년 전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직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너무 돋보여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래서 견고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대통령이었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달라요. 내가 뽑은 나의 대통령입니다. My President.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면 나 기분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 기분 아파요. 우리 젊은 엄마처럼 생겼는데 애가 몇 명 있어요? 예. 아니 어쨌든 애 몇 살? 둘이에요. 아들, 딸? 네. 예. 그 아들이 몇 살이에요? 26이에요. 네, 알았어요. 그래가 26인데 그 애가 16년 전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어디 가서 두드러 맞고 왔어요. 막 상처가 났어요. 그럼 엄마로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 애가 어디 가서 상을 타고 왔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뜰 듯이 기뻐요. 내 뱃속은 안에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감기 걸리고 힘들어 그러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런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심리적 일체감을 갖고 있거나 경험한 정치인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컷오프가 됐을 때 일주일 동안 대전시당도 아마 업무가 마비됐을 겁니다. 중앙당 업무 마비됐어요. 제주도당 업무 마비됐어요. 대구시당 업무 마비됐어요. 왜? 정청래를 왜 잘랐냐? 항의전화 폭주로 진짜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 한 명 후보 공천 탈락했다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중앙당사에 몰려가서 일주일 동안 필리버스터 하는 경우 봤어요?
지역에서 버스 타고 올라가서 프레카드 걸고 항의를 할지언정 전국적으로 자발적 지지자들이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항의한 필리버스터 처음이었어요. 제가 6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집거를 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 40명이 전화가 왔어요. 다 선거운동 못하겠대요. 지하철에 나가면 정청래 그렇게 잘라놓고 무슨 낯짝을 펴달라고 그러냐. 욕하고 왔네. 그리고 진짜 대단했어요. 전 세계에서 저한테 페이스북, 트위터로 쪽지가고 시작하는데 무조건 무서워 나가 탈당하고. 그래서 공교롭게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똑같은가 봐요. 나 시애틀에서 온 누구다 하고 선거운동 다니겠다. 해외에서 귀국해서 돈 내고 선거운동 하겠다는 사람이 수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일산의 어떤 사는 40대 남자는 자기 베란다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정청래를 컷오프한 민주당을 심판하자. 그리고 저한테 그 사진을 찍어보냈어요. 의원님, 이거 전국적으로 제가 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리고 제가 6일 후에 결심하고 그 결심을 하는 데는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도종환 의원이 마지막에 전화가 왔어요. 정 의원님,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조기 축구에 나가면 사람들이 공찰 생각 안 하고 저를 차고 있어요. 지금 큰 울림과 감동이 필요하고 반전이 필요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 의원 빨리 승복하고 백의종군 선언하고 우리 지원 유세 좀 다녀주세요. 안 그러면 다 던지게 생겼어요. 도종환 의원이 용기 내서 한 얘기입니다. 염치 없다며. 다른 39명은 거의 얘기 직전까지만 하고 다 떨었어요. 푸념만 하고. 더울 김영욱 선생도 정의원 드디어 기회가 왔어. 국회의원 4년 하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커. 그러니 지원 유세 다 하더라고요. 전 지원 유세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도종환 의원과 더울 김영욱 선생이 그 얘기했어요. 다 원할 거라고. 저는 저를 원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당사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 지도부는 나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저의 컷오프로 탈당한 당원들은 속히 귀가 조치하십시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쓰러지고 아파서 고통받는 저도 혹시 원한다면 제가 지원 유세도 다니겠습니다. 집 나간 당원들은 조속히 귀가 조치하시고 지금은 전쟁 중이니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모셔온 전쟁 총사령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저는 총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94명 후보를 지원 유세했습니다. 지원 유세를 다니는데 가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와요. 정청래 어떤 표정일까? 정청래가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총선 이런 거 선거 유세하면 다 벽 보고 유세하잖아요. 사람들 안 모여요. 제가 가면 200명도 모이고 300명도 모이고 500명도 모여요. 그러니까 그건 금방 소문이 나서 서로 와달라고 그래요. 서로 찢어가려고 그래요. 불행하게도 저의 인생의 절정기가 그때 컷오프 직후예요. 왜 그렇게 나를 부르는지. 광주 송정시장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잊을 수 없는 장면. 저보다 키가 10cm는 더 큰, 저보다 몸무게가 3-40kg 더 나가는 거구 한 명이 와서 꺼이꺼이 울고 있어요. 제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유세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슬피우니까. 그래서 제가 유세를 빨리 끝내고 내려가서 이렇게 안았어요. 까치발을 들고
그랬더니 그 덩치 큰 놈이 세상에 꺼이꺼이 울면서 하는 말이, 의원님 저 같은 놈은 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의원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의원님 때문에 온라인 권리당원 입당했는데 의원님을 자른 것은 저 같은 놈 다 필요 없고 저도 자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는 정청래만 잘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같이 잘린 거예요. 그게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정청래를 잘랐는데 내가 열받아. 그리고 내가 잘린 듯한 느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넘어져서 피가 나요. 그럼 내가 아파요. 내 무릎이. 그런 심정. 그게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제가 경험해서 이런 얘기를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될까 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근데 네이버 댓글이라도 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누가 문재인 나쁘게 얘기하면 막 술 먹고 싸우기도 해요. 왜? 심리적 일체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 같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누가 막 좋아하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심리적 일체감, 이게 굉장히 센 겁니다. 세 번째 이유예요. 문재인 현상의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더 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핏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입니다. 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느냐?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험하게 잃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과 결의,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의 가장 센 네 번째 이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다시는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싶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뽑아놓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때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힘들게 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 반성, 후회,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센 네 번째 이유입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에요. 저는 10남매 10번째 막내예요. 저희 집사람도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예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3일 울면 끝났어요. 근데 제가 봉화마을 첫날에 중국에 있다가 첫 비행기 타고 와서 집에도 안 가고 봉화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울다 보니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마포 주민들한테도 드리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분향소를 설치했어요. 마포 성산초등학교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상주가 돼서 문상을 받는데 방명록만 적은 사람이 8,000명이 넘어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8,000번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와서 절을 하고 저를 붙잡고 울어요. 그럼 저도 막 울어요. 우는데 대충 우는 거 없습니다. 눈물이 대충 나오지 않아요. 온몸 깊은 데서 나와서 울어요. 나 좀 쉬고 싶은데 뒤 보면 줄 서 있어요. 국화꽃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절을 하고 또 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 지금까지 많이 울었거든요. 혼자 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8,000번을 제가 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울었던 사람,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오프라인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눈물 짓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소 500만입니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슬퍼했던 사람들, 그 서거의 슬픔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양해서 촛불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최소 500만입니다. 이 500만 대군은 단군 역사에 한 번도 같은 마음으로 꾸려진 적이 없었던 전인 미답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조동종이 못 이겨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해도 오바마 대통령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55%의 지지율로 퇴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그 이상으로 55% 이상의 지지율로 퇴임하는 최초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이러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선거 때만 살짝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당선이 되면 다 누구 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잘나서 뽑아줍니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 우리 내 손을 뽑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당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돼.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잖아요. 항상 고개 숙이고 내가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맙고 그런 당이라서 당원이라서 고맙고 그런 당의 후보라서 너무 고맙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잖아요. 당 지지율이 50%가 넘잖아요. 나가서 하면 그것은 낙선 전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지켜주자. 이렇게 말해야 표가 오는 거예요. 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난 당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뽑아내는 거예요. 나 서울대 나왔거든. 나 누구랑 친하거든. 이게 선거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성격, 그 본질, 왜 지지율이 높은가를 지금 4가지를 얘기 드린 거예요. 선거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